맨기발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네요. 이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책을 같이 작업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협업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개발 쪽의 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 툴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 툴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법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참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쓸 건데요. 슬랙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그 메신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랙이 좋은 점은 다양한 그 앱을 연동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 뭐 이제 구글 캘린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연동을 해놨고, 이제 뭐 다양한 뭐 깃허브이나 뭐 혹은 뭐 챗봇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연동하는 걸 어렵게 다 알아야 되냐?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채널을 개설한 그 사람이 다 설치해 놓으면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제 뭐 일정이 있는지 리마인더도 뭐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한테 할당된 업무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중에는 구글 캘린더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깃허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기능들을 슬랙 안에서 이제 그 부분적으로나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슬랙을 가입 이메일을 다 드렸을 텐데요. 슬랙을 처음 초대를 받으시면 조인 나우를 누르면 이제 슬랙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슬랙 채널에서 쓸 이름, 지금은 제가 이거 테스트 아이디니까 맨 테스트, 이제 비밀번호는 뭐 각자가 이제 잘 쓰시던 걸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메일로 알람 받고 싶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데이터 카운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채널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 사실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들어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웹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는데 아까는 어떤 앱을 사용하셨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슬랙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구글에 슬랙을 검색하고 이제 슬랙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자, 다운로드를 받으면 뭐 맥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 윈도우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다 끝난 상태가 되면 이 슬랙을 앱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버튼이 어디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보면 Open the Slack App 있죠. 예. 요 슬랙 앱으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슬랙에서 열려요. 이게 전환이 되죠. 깔끔하게. 눌러볼까요? 하면은 오프닝 링크, 이렇게 하면 저는 이미 들어와 있어서 지금 화면 전환이 됐지만 이 슬랙 이 링크를 클릭한 순간 슬랙 앱이 열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제가 초대한 채널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켜놓은 거는 GitHub,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 그리고 저희가 파일을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원드라이브를 이제 통합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메신저처럼 쓰시기만 하면 되고, 사실 이 슬랙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카톡은 맨날 내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의 일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알람이 울리고, 마치 문자처럼 그거를 꼭 내가 대답을 당장 해줘야 되고 하는 건데, 사실 지필이라는 작업이 마감일이 뭐 코앞이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내가 꼭 반드시 이거를 급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필이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일정이 소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카톡처럼 막 대답을 할 필요가 없이 어, 내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제 알람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카톡하고 분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꼭 이거를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슬랙의 가장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때로 저희가 그룹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제 각자의 어, 진도 상황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은 어떤 게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할 건데, 그때 사실 슬랙을 쓰면은 좋은 점이 슬랙은 내 컴퓨터 화면을 공유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적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한데, 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그림 같은 거를 넣을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의 이제 뭐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어, 그 디자이너 분이 어느 정도나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PPT를 사용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거 그러면 언제 이걸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조합을 하면 됩니다. 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페이드 계정, 그러니까 유료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명사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줘요. 물론 영어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굉장히 편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요 그림도 사실 이 눈 프로젝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받고 그 아이콘을 조합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코딩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get this icon 누르면 이제 뭐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이제 로그인을 하고, 왜 로그인이 안 되니? 지금 제가 계정 연장을 아직 안 했는데 어 여기 베이직 다운로드 베이직 다운로드가 있고 프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거는 다 프로로 진행될 거고, 어 일단 한번 지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NG로 다운받으면, 자, 이거를 그대로 PPT에 불러오면 이렇게 그
제가 원하는 아이콘이 잘 임포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png 받으면 그 배경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이미지랑 같이 조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PPT 양식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하다 보면 사진을 넣고 싶을 때도 있어요. 퀄리티의 사진. 그리고 출처를 잘 표기하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참 많이 이용해요. 되게 고퀄리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코딩을 한번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하고 다운로드 프리 하고 이렇게 그 출처 표기를 잘 해주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화면을 캡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면을 캡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 같은 경우는 기본 화면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화면을 캡처해서 바로 붙여 넣으면 원본 이미지가 남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제가 예전 저서 작업을 할 때 그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달라 라고 이제 출판사한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여러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화면 스크린샷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화면 스크린샷은 그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클립보드에 있는 거를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파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팁을 드리면 맥은 이제 사파리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사파리를 연 상태에서 이제 커맨드 시프트 4를 누릅니다.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4를 누르면은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커맨드 시프트 4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화면 창을 전체를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볼까요? 요 두 개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죠. 뜰 때가 됐는데, 네. 자, 요 두 개가 과연 PPT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 화면 영역 전체를 한 게 훨씬 깔끔하게 잘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직접 영역을 지정해 가지고 캡처를 한 건데 호불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는 밑에 그림자까지 잘 캡처되는 게 어, 훨씬 깔끔하고 책에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되게 그림에 신경을 썼다 라는 그 이제 인식 같은 걸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윈도우는 어떡하냐 윈도우는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윈도우도 비슷한 툴이 있어요. 윈도우는 저는 근데 윈도우 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를 씁니다. 그렇죠.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한 그 프로그램이고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이렇게 화면 창 전체를 캡처하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캡처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새 캡처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창을 현재 뭐 활성화된 창을
캡처하기 뭐 이런 거를 누르시면 충분히 좋은 화질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하시면서 중요한 점이 그 파일 이름을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파일 이름을 추적 가능하게 넘버링을 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제 뭐 한글 영문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 그럼 나중에 구분하기도 어렵고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 이름을 잘 구분할 수 있게 적어 놓으시고 그 이 적어 놓은 파일명을 이제 그 원고에도 같이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림 1 웰컴 하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이거는 사실 편집자분하고 어떻게 작업을 할지 뭐 이런 거를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게 내가 이 파일명이 어떤 것이다 아니면 뭐 여기에 그림 1, 2, 3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번호를 정말 정교하게 해가지고 이 번호를 따라서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작업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사실 번호는 그 편집을 하면서 많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 흐름상 요 소 챕터는 사실은 뭐 챕터 2에 들어갈 게 아니라 챕터 3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 챕터가 통째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 번호가 다 밀립니다. 요 번호가 다 밀리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사실 내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사실 필요해요. 고유 번호가. 그래서 저는 뭐 작업한 날짜와 뭐 몇 번째 스크린샷이다. 뭐 스크린샷이면 뭐 S 붙이고 스크린샷 아니면 그냥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각자가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에 번호를 붙여놓고 그리고 나중에 편집자분이 그 취합을 할 때 요거는 없애는 걸로 이제 서로 합의를 하면은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워드 그림 넣는 거를 이제 들어온 김에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사실 그림은 이 그 제목을 그림의 밑에 씁니다. 그림의 밑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표 같은 경우는 표 1 연도별 지원 코딩 연관 직업 증가표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자 이렇게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다가 씁니다. 위에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잘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통일된 표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뭔가 보도자료에서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 있다. 이거를 학생들이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독자들이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작업할 때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저는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인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소스 아티클하고 소스에 있는 이 링크를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이거를 내 책에다가 그대로 써도 되겠니? 라고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담당자는 전 되게 걱정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 그림을 못 넣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 여기 지금 최근 이메일을 보시면 어, 굉장히 우리는 스릴을 느끼고 있어.
소식을 들어가지고 너의 책이 출간됐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도 당연히 굉장히 승인 그 허락을 해줬고, 심지어 그 저는 그냥 어차피 그 기사에 들어간 이미지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뭐 원본 파일,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보내줬어요, 직접. 그래서 우리 정말 정말 고화질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저작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차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기 위해서 기사화한 건데, 이게 또 책으로 인용이 된다니까 너무나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원작자들도 사실 기뻐할 수 있고, 나도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 그 원작자의 저작물을 그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서로 서로 기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이미지 사용에 있어서 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용량이 작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용량이 뭐 요즘에는 그 휴대폰 카메라로 용량 찍으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드라이브에 지필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각자 그 작업 폴더에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분할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목차를 쓰고, 그리고 그 목차에 맞춰서 기획서를 쓰고, 그리고 그 기획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 목차대로 글이 다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 중간중간에 내가 쓰다 보면 내용이 목차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시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 틀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그 목차를 중심으로 소챕터가 있는데 파일을 소챕터 단위로 나눠서 작업하시는 게 편합니다. 폴더에 이제 제가 소챕터 어, 단위로 이제 파일을 이렇게 쭉쭉쭉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는 파일이 쭉 쌓이겠죠. 그래서 파일이 쭉 쌓이면 이제 그 파일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볼까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큰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편집 그 하시는 쪽에서 이제 작은 단위의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뭐 컴퓨터에 무리도 잘 안 가고, 제가 예전에 이 파일 하나에 그 모든 원고를 담아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작업할 때도 좀 힘들지만 이 작업하시는 분도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중간에 워드로 막 뭐 하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파일을 분할해서 소챕터 단위로 분할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드라이브로 파일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이 원드라이브 자체가 굉장히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조금 내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드라이브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염두할 거는, 이 원드라이브에서 워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이제 최소화 하시면 되고요. 어, 가능하면 이 워드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조금 있으면 그 서지 관리 프로그램인 맨들리를 다루게 될 텐데, 이 서지 관리 프로그램 그 출처 입력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지원하지가 않고, 그 두 번째는 이 버전 추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버전 추적 관리를 사실 그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버전 추적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이 문서를 수정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본을 이 파일 하나에
여러 개를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저장하고 그 여러 개를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내가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일주일 작업을 했는데 한 화요일에 작업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 버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원드라이브에서 작업하면 그런 기능까지는 제공하진 않거든요. 때문에 이 버전 추적 관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잘할 수 있을까 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뭐 컨트롤 Z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수정을 한 8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내가 저장하고 닫았어요. 그러면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데 여기서 리뷰에 트래킹 이게 뭐 한글이면은 변경 내용 추적 변경 내용 추적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변경 내용 추적 설정을 들어가서 이 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ON을 눌러주시면 이 변경 내용을 다 추적해줘요. 다 추적하고 뭐 이거를 한번 지워보는 거죠. 지우면 여기 나오죠. 누가 여기서 얼마큼 지웠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또 지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이게 협업할 때도 사실은 꽤나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역할을 해서 막막하다. 때로는 이렇게 내가 새로 넣은 글자는 여기에 들어가죠. 자, 이게 협업할 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떤 책을 작업을 하던 이제 메인으로 편집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지우고 어떤 부분을 넣었는지를 다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변경 추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파일을 이제 원드라이브에 올려서 정말 급한 거 그리고 사소한 거는 당연히 이 원드라이브 안에서 이제 작업할 수 있죠. 근데 가능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컴퓨터 상에서 작업을 하시고 그 파일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 파일을 올려야 이제 이런 변경 추적 내용 우리가 혼자서 작업을 하는 거면 사실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서로 같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작업을 했고 어떤 부분을 수정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변경 추적 내용을 꼭 켜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덱스 기능이에요. 인덱스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소 챕터들을 하나로 합칠 거란 말이죠. 이 소 챕터들을 합칠 때 과연 목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변경 추적 내용을 올 마크업이 아니라 심플 마크업을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읽는 모드가 되죠. 그 인덱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줘요. 보죠. 내비게이션 패널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헤딩 1, 2, 타이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이 스타일들을 저는 인덱스라고 부를 겁니다. 인덱스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업할 때 이 인덱스의 레벨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레벨을 맞추는 게 수준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자, 이 인덱스를 수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 개발자의 시선 큰 제목은 헤딩 1, 요거는 헤딩 2, 요거는 헤딩 3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요 HR의 시선도 헤딩 1, 요건 헤딩 2로 해볼게요.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목차를 누르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수정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 다 다른 작업자가 저자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다른 저자가 작업을 하더라도 이 수준이 맞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물론 뭐 편집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는 뭐 저서도 있을 거고 편집부가 따로 없는 저서도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목차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목차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여기 references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목차를 뭐 클래식한 양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포멀한 걸로 한번 해보죠. 누르면 이렇게 그 목차가 페이지와 함께 같이 들어가요. 네, 목차가. 물론 이 페이지 넘버는 뭐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양식이 바뀌거나 하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이런 목차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수정을 할 때 원하는 꼭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인덱스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명이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덱스의 수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를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는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 메모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메모 코멘트, 뉴 코멘트를 누르면 이 부분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지금 버전 추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요걸 한번 지우면 어떡하? 그리고 이제 리뷰에서 다시 트래킹을 올마크업으로 하면 이 메모와 함께 작업한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협업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까지도 다 잘 됐고, 그 다음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서지 관리 프로그램은 다루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저희는 맨델리를 사용할 거고, 제가 아마 다 초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만 넘어가는 선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맨델리에서 그 계정을 만드셔야죠. 계정을 만드셔야 되고, 저는 이미 있으니까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로그인 하면은 이제 Get Reference Manager라고 나옵니다. 여기 Get Reference Manager 누르면 뭐 맥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뭐 리눅스도 됩니다. 저는 일단 맥 버전을 받겠습니다. 윈도우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뭐 웹 임포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둘 다 써볼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뭐 엔드노트를 쓰고 있었는데 엔드노트는 아무래도 무료 버전이 아니고 좀 더 맨델리가 공동 작업에 좀 더 용이하고 이제 출처를 뭐 공동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조금 더 많이 추가돼 가지고 맨델리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그 작업을 하면서 출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책을 보면 이제 어떤 책은 뒤에 참고 문헌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참고 문헌이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있는데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도 참고 문헌이 정리가 돼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자가 뭐 한 3장 정도를 언급했는데 난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참고 문헌을 타고 들어가서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참고 문헌 표시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자 이제 나중에 뭐 표절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시비가 생겼을 때 굉장히 나 자신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당한 학술적인 인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플러그인 설치를 해야 되고, 자, 뭐 이거는 뭐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고, 맨델리 웹 플러그인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롬을 웹브라우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크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크롬에 레드 익스텐션으로 보면 설치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맨델리 데스크톱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문헌 연구를 이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예를 들면 구글 스칼라나 뭐 아니면 뭐 각자 그 학교 도서관이 지원해주는 검색할 수 있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검색해가지고 논문을 찾고, 뭐 아니면 뭐 참고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읽고 내가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논문 작성할 때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가장 이제 편리한 방법, 구글 스칼라. 구글 스칼라를 들어가셔서 내가 만약에 인용하려는 자료가 여기에 있으면 입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딩, 코딩 교육.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봤어요. 이걸 봤는데 내가 이걸 인용하고 싶어. 자, 보면 여기서 이 느낌표를 누르면 이제 4가지 포맷이 있는데, 요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저는 뭐 엔드노트 파일을 눌러서, 뭐 아니면 뭐 레프만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파일을 다운로드 되게 쉽게, 제가 굳이 이 참고문헌들을 다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뭐 해당 그 어떤 소스를 다 잘 보시고 그거를 봤는데 이게 내가 굉장히 인용할 만하다 라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요 참고 문헌을 넣는 방법은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맥유노 레퍼런스 뷰를 다시 이렇게 풀마커 바꾸고, 맥유노 2019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은 뭐 크게 2가지로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참고문헌 항목에다가 적어 놓는 방법이 있고, 최근 출간된 블록체인의 정석 따르면, 그래서 저자는 다고 주장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이런 방식입니다. 왜냐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딜리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이 브라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수정했다. 여기서 로그인이 잘 되어 있으면 맞니? 온라인 헬스 맞네요.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 더 인용을 해보죠. 클라크 걸 한번 해볼게요. 클라크.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뭐 세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 머지 누르면은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인서트 비벨로그라피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스타일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여기 그 양식 이름을 보통 이제 APA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희는 APA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APA 방식으로 이번에는 제가 인용하려는 게 구글 스칼라나 이런 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코딩 뉴스를 보죠. 뉴스를 보면 취업 뭐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거 보죠. 삼성 뉴스룸 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네요. 특이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관명을 쓰면 됩니다. 맨델 데스크톱에서 애드 엔트리 매뉴얼 누르고 타이틀을 복사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어사인은 여기 이제 저널 아티클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뉴스페이퍼 아티클로 하고, 어서는 삼성 뉴스룸으로 하고, 퍼블리케이션은 뉴스 하고, 퍼블리케이션은 2019년. 보통 여기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의 기관명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이 없으니까, 그 저자가 없으니까 기관명을 씁니다. 그리고 URL을 치죠.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소프트웨어의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을 높였다. 보면 요즘에는 삼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서트 누르죠.
여기서 아까 삼성 뉴스 있었죠? 이거를 오케이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포맷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작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코드를 중간에 삽입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죠. 코드 번호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GitHub에 올려놓은 이 코드 자체를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이제 만약에 첨부를 한다, 책에다가. 그리고 내 책이 컬러다. 그래서 모든 코드는 스크린샷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코드를 작업을 하실 때 코드를 본문에 넣고 싶잖아요. 본문에 넣을 때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코드 넘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안에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됐어요.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여기다가 뭐 제가 앞에다가 뭐 코드 넘버를 넣어가지고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라인 바이 라인으로 넣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 코드 번호를 라인 번호를 왜 말씀드리냐면, 책을 편집하다 보면 이게 코드가 지금 짧지만 코드가 엄청 길어지고 늘어나면 이 편집자의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서 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줄이 바뀔 수도 있어서 이게 원래는 한 줄인데 이게 뭐 두 번째 줄로 넘어가고, 코드 번호를 사실 이 편집하시는 분은 이제 뭐 IT 전문 서적을 내는 출판사회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센스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원고 작업이라는 게 나의 원고를 편집해주는 사람은 정말 원고 편집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번호, 그러니까 저는 이전 책에서는 그런 서술을 많이 했거든요. 뭐 몇 번째 줄은 뭘 의미하고, 몇 번째 줄은 뭘 의미하고, 뭐 몇 번째 줄은 뭘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좀 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번호 같은 거를 넣어주세요. 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뭐 뭘 의미한다, 뭐 이렇게 뭐 표시가 뭐 누구도 봐도 다 알 수 있게. 아니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뭐 주석 같은 거를 잘 달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라인으로 주석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1번 블록 시작, 뭐 여기서 1번 블록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제 최대한 편집자가 아무리 IT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 코드 번호로 집필을 하니까 나중에 이 번호가 안 맞는 걸 발견할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버전을 굉장히 여러 번 바꿔야 되고, 이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도 많은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가능하면 이제 코드 안에 이제 한 줄짜리 주석을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편집자가 굉장히 이제 IT 분야에 빠삭하고, 그리고 뭐 라인 번호 같은 건 다 처리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번호가 들어가면 내가 몇 번째 줄은 뭘 의미하고, 반복문을 의미하고, 뭐 세 번째 줄은 뭐 이제 뭐 입력을 받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을 하실 때 코드, 만약에 저와 이제 미팅을 가지셨을 때, 이 원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코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GP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작업자가 혹은 이제 그 편집하시는 분이 그 코드 번호 같은 거가 어떻게 되는지, 탭이 뭐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아시는 분이라면 이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드 검은 화면에 익숙해 하신 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책을 집필할 때는 나중에 보니까 검은 화면에 인쇄된 그 하얀 글씨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이 코드 배경을 막 검은색으로 하고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막 흰색으로 하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코드는 코드 폰트를 뭐 좀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코드가 시작될 때 코드 블록을 뭐 표 한 칸짜리 표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차라리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설트 테이블 한 칸 하고 여기에 잘라서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코드 시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깃허브를 통한 이슈 관리예요. 깃허브를 통한 이슈 관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여러 명하고 진행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이슈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슈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목표를 다 이렇게 적어놔요. 이 목표를 적어놓고 이 목표에 해당하는 이슈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태스크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기 그 깃허브에 올려놓고 이 이슈를 누가 작업할 건지를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어사인이 보면 누가 작업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구분이 어떤 것이 되어 있다. 이게 뭐 집필 작업인지 뭐 아니면 편집 작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구분도 할 수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고 어떤 마일스톤의 일부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개발 쪽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집필 작업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슬랙하고도 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집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테크닉들을 알고 있으면 집필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작업을 이제 하시면은 충분히 서적을 이제 집필하는 작업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